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한 31살의 새댁입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파는 아빠의 영향으로 지금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장사꾼이에요. 저는 제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천조거리나 파는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직업이라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남의 직업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무시해버리려고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어 화가 치밀더라고요. 제 사연은 저를 개무시하다 못해 치욕스러운 모욕과 모멸, 굴욕과 수치심을 준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가 막힐 반전도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동대문에서 그릇이나 집기를 도매로 팔기도 하셨고 옷이나 신발을 팔기도 했어요. 여러 공장에서 받은 물건을 파는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그 많은 상인들 중에서 물건 잘 팔기로는 으뜸이셨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 놀이터보단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거두면서 지냈어요. 또 자연스럽게 꿈이 장사꾼이어서 일찌감치 공부하는 벽을 쌓게 되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제가 번 돈으로 문구류를 먼저 팔았습니다. 일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정직한 가게만 팔면 아무 탈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다만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야 해서 다리가 좀 아프고 계절마다 덥고 추운 것 빼면 이만한 직업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며 일만 쭉 하다 보니 돈이 모아지더군요. 20대 중반에 넘어서는 품목을 바꿔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동대문 하면 떠오르는 게 예쁜 옷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 없이 옷장사로 바꿨어요. 저는 도매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상인들을 상대했어요. 소비자들도 가끔 오긴 했지만 주 고객이 저와 같은 장사꾼들이었죠. 여하튼 제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됐어요. 없어서 못 팔 만큼 제가 여러 공장에서 받아온 옷들이 인기가 좋아서 미리 예약하는 상인들도 여럿 있었답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인생이 꽤나 살만 나더군요. 비록 몸이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돈을 버니 자긍심과 뿌듯함이 매일 쌓여갔죠. 한편 연애는 바빠서 못한다는 건 핑계라고들 하던데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남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는 날은 밀렸던 잠을 자는데 시간을 써버렸고 일하는 날들은 매번 늦게 마감을 하고 와서 다음날 장사의 준비를 위해 공장을 돌아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평생 혼자 살겠구나 싶어서 잠시라도 제 일을 도와줄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였는데 일도 잘하시고 믿음직해서 가게를 잠시 맡기고 저만의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친구들이 해주는 소개팅을 시작했어요. 여러 번 생판 처음 보는 남자들을 만나보니 불편하기도 했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설레는 기분이나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따윈 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소개팅만 10번 넘게 했더니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하나같이 속물 같은 남자 앞에 앉아서 조신한 척 연기하다 보니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까먹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만났던 소개팅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멋지고 매너 있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생긴 것도 멋졌는데 성격까지 묵직하고 진지하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긴 하지만 이 남자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서 마음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정재씨는 좀 특별해 보여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과묵하고 멋있으세요. 그래요? 혹시 제가 재미없다는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촐랑내면서 수다스러운 남자는 질색팔색해요. 정재씨처럼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괜찮은 사람이었던가요? 어쨌든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볼까요? 네, 좋아요. 자주 만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데이트를 했고 한 달 뒤에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애라 무척이나 설레기도 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힐링이 되어서 매일 곁에 두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이어서 퇴근하면 매일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답니다. 자기야, 나왔어.
내가 장사 좀 도와줄까? 됐네요. 그냥 옆에 앉아있기나 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부려먹으면 양심이 찔리니까. 나도 시민들을 상대로 일하는 공무원이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서 장사도 잘할걸? 그거랑 이거랑은 천지 차이거든. 동사무소에서 실컷 시달려 나왔을 텐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세요. 그는 제가 이렇게 말려도 목소리를 높여 손님들을 끌어모아줬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걸 넘어서 제 일까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 꼭 헤어지지 않고 평생의 사랑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31살이 되고 제가 29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너무 이른감이 있긴 했지만 제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프로포즈를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으로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보여주었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했더니 아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언제 이렇게 멋진 신랑감을 만나고 있었느냐며 제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말씀드렸더니 뭐하는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업도 마음에 든다며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는 부탁이 깃든 조언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댁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게 부모님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렇게 된더라고요. 보수적인 태도와 유머와 미소는 아예 보이지 않던 시부모님은 식사를 하며 제 호구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가 모든 질문을 하시더군요. 아가씨, 하는 일이 뭐야? 네, 저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을 팔고 있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있답니다. 제가 옷장사를 한다고 말했더니 시부모님의 표정이 바로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너 따위가 하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옷장사? 어이가 없네. 정재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디서 오파리를 데리고 와?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집에 쌍놈을 데리고 온 거라고.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옷장사를 무시하고 그러세요? 선주가 저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 여자라고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니까 축복해주세요. 정재 이놈이 그동안 말 잘 듣고 커져서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를 시켜줄 마음이었는데 겨우 이런 애라니. 아휴, 그럼 대학은 어딜 나왔나? 시어머니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에서 마음을 채울 생각으로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고졸입니다. 뭐야? 고졸? 요즘에도 대학 못 나온 젊은이들이 있었나? 정말 가지가지하네.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나?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동대문에서 그릇 도매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장사를 하게 된 계기와 꿈을 가지게 된 게 아빠 때문이에요. 참나,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물건 가져 파는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꿈을 가져? 남들처럼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든가 대기업에 들어가야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걸 할 수 있지 않나?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를 개무시하는 시부모님의 말과 표정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저를 무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아빠를 욕하고 흉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무래도 결혼은 무리겠어.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선주야, 기분 많이 상했지. 우리 부모님이 워낙 고지식하고 말할 때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그래. 나도 성장하면서 엄청 많이 혼나면서 컸어. 그러니까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오빠만 믿고 기다려주라. 결혼 승낙은 틀림없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헤어질 생각으로 시댁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랑하는 그이의 말에 마음이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래서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의 말대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연애를 이어가며 언제 설득이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한지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그이와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만 아빠한테 무시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셨어요. 장사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나랏밥 먹은 공무원 집안입니다. 정재 주부모님도 공무원 하셨었죠? 이런 대단한 집안에 저희가 길바닥에 싸구려 물건 파는 댁과 사돈을 맺는 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우리 정자가 선자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절간에 들어가 스님으로 말뚝 박겠다는 소리를 하니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승낙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아빠는 당황하고 기가 막혔지만 제 눈치를 살피고 좋게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사돈이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 제가 길바닥에서 장사하며 벌어들인 돈이 꽤 많습니다.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길바닥 인생이니 천박한 직업이니 하며 막말을 마구 쏟아내시며 저와 아빠의 가슴에 상처를 주셨네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 분노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사과의 말을 속삭이며 결혼 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는 바람에 간신히 참고 말았답니다. 시부모님은 한참 동안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씀을 하다가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서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나랏밥 먹는 공무원인 자기들에게 돈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혼수와 집을 모두 저희 쪽에서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공무원이 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박봉이 월급을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아 이해가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건 조금 난감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잘난 아들을 뒀어도 결혼은 각자 준비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미안합니다. 제가 공무원은 들으라고 여기저기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또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쫄딱 망해서 가진 돈을 모두 까먹고 말았지 뭡니까.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저더러 혼수에다 집까지 해오라 소리군요. 뭐 좋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있으니까 애들 살 집을 마련해 주도록 하죠. 아빠가 큰 결정을 내렸더니 시어머니가 또 깐족대듯이 말했어요. 아니, 선심 쓰듯이 대답할 것도 뭐예요? 공무원 사이가 있듯 신랑감이가 모르세요? 철밥통에 나중에 연금까지 받는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초기 투자하다 생각하고 집 한 채 사준 거라 생각하세요. 사돈, 말씀 좀 아끼시죠?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딸이야말로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신부감이라고요. 저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이 결혼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시아버지가 대신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자기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성격이라 그렇지 저를 미워하진 않는다며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00년 가역을 맺은 저희 부부는 동대문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남편의 직장과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 그 일을 절 배려해 주려고 그리로 마련했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미안했죠. 남편은 살아가며 다 갚아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새벽에 물건을 떼러 공장을 찾았고 아침에 장사를 시작해 저녁 전까지 일했습니다. 원래는 더 오래 일했는데 결혼한 아내였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려고 일찍 퇴근했네요. 다행히 남편이 가사 일을 분담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크게 힘들거나 귀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빠한테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서 시시때때로 저를 불렀습니다. 꼭 혼자 와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댁에 가면 반찬 만드는 법과 살림하는 법을 배웠어요. 막 심하게 부려먹는 건 아니었는데 가르칠 때마다 하는 말이 듣기 거북했습니다. 넌 칼질이 그게 뭐냐? 고졸이라 하는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네. 길바닥에서 거적대기 오신 나판이 뭘 알겠어? 어머님, 칼질이랑 학력이나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부터 말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역시 사람 인성머리는 집안이랑 학력이나 비례한다니까? 네가 태양 나오고 지식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대들지는 못했을 거다. 천박한 장사나 하고 자빠진 애비 밑에서 배운 게 없으니 시애미한테 싸가지 없이 굴지.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왜 여기서 아빠 욕을 하세요? 저 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고생하며 절 키운 아빠를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참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치킨집을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똑같은 장사인데 왜 말리지 않으셨죠? 그건... 아이 치기랄, 인성 더러운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내 기분을 먹같이 만드네. 야, 어찌되었든 우리 집안은 나란이라는 공무원 집안이고 너는 남들 코묻은 돈이나 빨아먹는 길바닥 장사꾼 집안이야. 비교도 안 되는 집안에 시집 왔으면 닥치고 잘 배울 생각을 하라고. 시어머니 억지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시키는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고 시어머니의 거친 입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럼 그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의 잔소리에 시달리면서 컸어. 막말과 욕이 입에 배어있는 분이라고. 앞으로는 그냥 바빠서 시댁에 가지 못하겠다고 해. 억지로 가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싫다 대답하라고? 한두 번은 가능해도 매번 어떻게 거절해? 알았어. 내가 잘 말해볼게. 그런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한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한테 당신 흉을 받느냐며 잔소리를 1시간 넘게 들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사회신분을 급으로 나누고 대하는 시어머니의 무식한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는 날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저에게 내성이 생겼는지 뭐라 떠들어도 귀뚱으로 듣고 무시해버렸답니다. 한편 혼자 사시는 아빠의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걱정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시지도 않는데 혈압이 높고 당뇨도 있으셔서 약을 입에 달고 지내셨어요. 동대문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마다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했는데 점점 말라가고 늙어가는 모습이 크게 보였답니다. 아빠, 얼굴이 her쑥해. 병원 약은 잘 드시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먹고 있지. 아빠는 건강하니까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요즘 네 시어머니는 어떠냐? 아직도 갈구고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잘해주셔. 아빠가 큰소리 쳐준 덕에 예쁨 받는 며느리로 지내고 있다고. 그래, 잘 됐네. 김서방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빨리 손주도 낳아라. 아빠도 참,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벌써 시집을 가라고? 욕심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아빠 나이를 생각해줘야지. 여하튼 네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아빠는 늘 그렇듯이 제 생각만 하실 뿐이었어요. 장사는 항상 잘되니 걱정 근심이 없으셨고 돈도 버실 만큼 벌어 이른 은퇴를 기획하고 계셨죠. 제 삶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타박과 조롱의 말에 듣는 것만 빼면 살만했어요. 물론 조롱이 너무 심해서 탈이었죠. 공무원이 대단하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동사무소에만 가도 공무원들과 말을 섞는 것도 싫어졌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짜증 섞인 넋두리를 하면 잘 들어주다가도 자기더러 어쩌라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고부 갈등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라며 뒤로 한 발 빼더라고요. 이런 결혼 생활은 2년이 지속되었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제 앞에 닥치고 말았답니다. 병원약을 잘 드시고 있어 걱정을 거두고 있었던 아빠가 장사를 하던 도중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미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가셨다며 하얀 천으로 아빠의 전신을 덮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제 인생이 모두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안실로 가는 아빠를 보며 목 놓아 울부짖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을 빨리 마련하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연락해 울면서 소식을 전했고 한달음에 달려온 남편이 장례식장을 잡고 장례 지도자를 불렀답니다. 또 부고 문자까지 저 대신 일일이 다 돌려주었고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동안 저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빠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하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발인 직전에 시부모님이 뒤늦게 조문을 찾아왔어요.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컸는데 저희 아빠의 명복을 빌어주는 모습에 모두 잊혀지더군요. 남편 덕분에 아빠를 무사히 납골당에 안치해드리며 가슴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기로 하고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겨놓았어요. 일주일 내내 방에서 누워 슬퍼하기만 했죠. 그러다 동대문 상가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장사꾼에게 권리금을 받고 정리를 해버렸고 저 또한 당분간은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 제 옷가게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와 도와주셨어요. 제 마음이 힘들 테니 가만히 누워있으라 하시며 밥을 챙겨주시고 청소와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여태껏 미워만 했던 시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시부모님이 동시에 저를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며 잘 들어달라고 덧붙이셨죠. 역시나 말은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세아가 많이 힘들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요.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내 덕에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돌아가신 사돈 재산이 얼마나 되니? 네? 아빠 유산이요? 그건 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깔깔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왜긴 왜야? 이제 너한테 보면은 우리가 유일하잖니. 그 말은 뭐냐? 네가 효도해야 될 세상이 우리라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어떻겠니? 사돈이 생전에 돈도 많이 모으신 데다 보험금도 꽤나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노골적으로 집을 사달라는 말씀에 황당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유산을 왜 시댁이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어요. 저희 아빠가 평생 일구신 것들을 시부모님 집에 사드리는 거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빠 유산은 훗날 생길 아이 키우는 데 쓸 거예요. 뭐야? 그 많은 돈을 애기 키우는 데 쓰겠다고? 야, 너 그런 거 아니다? 내 아들이 네 아빠 장례식 어떻게 치렀는지 잊은 게냐? 게다가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살림까지 해주면 널 위로해줬다고. 우리 널 한 식구로 생각해 그런 배려를 해줬는데 넌 우리 남으로만 생각한 것 같구나. 이거 진짜 실망이야. 어머님, 제가 선물이나 용돈은 드릴 수는 있어도 강남 아파트를 해드리는 건 무리예요. 아빠 유산을 전부 써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니 시아버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쉬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갈 것 같구나. 내가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을 죄다 까먹었어. 노후자금이고 뭐고 남아있는 게 없지. 그래서 우리 노후가 좀 든든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강남 아파트를 부탁하는 거다. 그 정도면 우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세아가 부탁 좀 하자. 그렇게 잘난 공무원 집안이라던 시댁은 알거지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희 아빠의 유산을 모두 주는 건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또 눈앞에 닥치고 말았어요. 모처럼 남편이 일하는 동사무소에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는데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답니다. 그이가 여자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인지 동사무소를 나와 걸어가고 있길래 걸음을 빨리 해서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여자 동료가 하는 대화 소리에 몸이 얼고 말았어요.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야, 오늘 집에 안 가면 안 돼? 나랑 둘이서 밤을 보내자, 어? 에이, 안 돼. 지금 내 마누라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돌아가신 장인 유산을 받아먹으려면 당분간 죽은 듯이 살아야 해. 대신 이렇게 점심시간마다 모텔에 가면 되잖아. 에이, 나 언제까지 서부로 삼을 거야. 평생 이러고 살아는 건 아니겠지? 그럼 마누라 년 돈 다 뜯어먹을 대로 뜯어먹고 나서 이혼할게. 자기야, 내 마누라가 가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거의 20억이라고. 그 많은 돈을 포기면 너무 아깝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강남 아파트를 선물하면 그때 슬슬 이혼 준비를 시작할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동안 제 앞에서 착한 척을 다한 남편놈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당장 두 년놈을 아작내버리고 싶었지만 아무런 증거 없이 나선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그들의 뒤를 몰래 쫓으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두 년놈은 대화했던 대로 모텔로 들어갔고 30분 만에 나오더군요. 이 모든 걸 찍은 저는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응징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얘 세아가 너 아직도 생각하는 중이냐? 우리한테 아파트를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야? 이거 정말 실망인걸.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니? 그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그림이 그려졌고 재미있게 색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고르셨어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정신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게 정말이니? 사실 그럴 줄 알고 지금 부동산에 와 있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입금하마. 네가 나중에 잔금을 넣어줄 거지?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계약서 쓰고 성금 넣으세요. 이렇게 큰 요들 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알겠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 네 마음씨가 이리고 오니 내가 과거 못 즐겼던 순간들이 부끄럽구나. 앞으로는 2배로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마. 어머니도 참, 지금도 충분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계약하시고 나중에도 연락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강남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었으니 며칠 내로 17억 7천만 원의 잔금을 입금해 주려고 하더군요. 전 완벽한 복수를 위해 남편에게 심부름센터 직원을 붙여두었습니다.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명확하게 남겨야 재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심부름센터 직원이 더럽고 징그러운 사진들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두 년놈은 모텔에 뺀질나게 드나드는 건 물론이고 상간녀의 집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서도 그 짓거리를 했답니다. 증거 사진을 본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불러 그 이의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소장도 서비스로 보냈죠. 또 시퍼하게 아파트값 대신 욕 같은 18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입금해 주었답니다. 잠시 후 이삿짐이 도착했는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이게 다 뭐니? 내 아들 짐을 여기로 보낸 거야. 그리고 이혼 소장도 뭐고 나한테 입금한 18만 원은 뭐니? 에휴, 아줌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댁 아들이 바람나서 이혼하겠다고 소장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아줌마한테 18억짜리 아파트를 주겠어요? 그 18만 원은 마지막으로 주는 내 선물이니까 요긴하게 쓰세요. 그럼 전화 끊습니다. 세아가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강하게 마음먹고 시댁 인간들이 무너지는 걸 유쾌하게 바라볼 다짐을 했죠. 행여나 마음이 약해져서 수속을 취하거나 집을 사주는 미친 짓을 하진 않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시댁에 난리가 난 걸 알게 된 남편이 일하다 말고 먼저 집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아서 현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윽고 시부모님도 문 앞에 왔는지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문 좀 열어달라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연신 들렸는데 속이 좀 타보라고 오랜 시간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러다 안으로 들여 시댁 식구들을 가지고 놀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세 사람은 다급하게 거실로 돌아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먼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년이 자꾸 날 꼬셔서 나도 모르게 넘어간 거야. 요즘 당신이 장인어른을 잃고 나랑 잠자리를 멀리했던 거 알지? 남자는 원래 본능이 충실하는 거라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고. 이건 실수야. 절대 그 여자를 사랑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만날 마음은 일절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재산 다 빼돌리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 다 들었거든. 동영상도 찍어놨는데 보여줄까? 아니 그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욕구가 심하게 있던 때라 아무 말이나 해서 꼬시려고 한 거라고. 절대 진심이 아니니까 오해 말아줘. 그래서 그년이랑 점심시간에 모텔 가는 것도 모자라서 퇴근하고 상간녀 집에 가서 뒹굴었더라. 더 말해줄까? 이 발정난 짐승놈아?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정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자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구걸하듯이 말하더군요. 예, 세아가,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리고 네가 아파트 계약을 하라 해서 3천만 원이나 넣었다고. 그 돈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어. 잔금을 넣지 않으면 바로 나가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길 바래서 계약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재산까지 날리게 생겼으니
길바닥에서 먹고 살아야겠네요. 잘난 공무원 집안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타시게 되셨을까. 내가 바랬던 그림이었는데 딱 맞게 속아주셨네. 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책임은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지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세아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이구나. 내가 모질게 굴었던 게 많이 섭섭했구나. 그리고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눈이 뒤집힌 것 같네. 그럼 내가 정재를 정신 차릴 때까지 매질을 할게. 그럼 봐줄 거니? 우리 지금 너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시은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럼 어머님이 비뚤어진 아들을 호되게 매질해 보세요. 제 마음이 변할진 모르겠지만.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며 다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시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시어머니는 베란다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와 남편의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기로 살살 때리더니 제 눈치를 보시고는 진짜 심하게 퍽퍽 소리를 내며 매질을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깔깔 웃으며 더 세게. 잘못한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죠. 나랏밥 먹는 인간이 타락했으니 심하게 벌을 내리라고요. 하며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팔 힘이 떨어졌다며 이제 그만하고 용서하고 아파트 잔금을 넣어주고 이혼 수장도 없던 일로 하자고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부탁하는 입장인데 뻣뻣하게 서 사시네요. 당신의 아들처럼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이죠. 아이 그래 우리도 구르마. 여보 빨리 무릎 꿇읍시다. 우리가 살 길은 세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와 아빠를 개무시하고 장사꾼을 조롱하는 말을 했던 공무원 셋이 이러는 꼴을 보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쯤에서 멈출까 했지만 더 골려주고 싶어서 제가 다리를 벌리고 말했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 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럼 용서가 될지도 모르니까. 물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재아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가 시키는 대로 정재한테 매지도 실컷 있고 무릎 꿇고 빌었잖니. 싫어요? 그럼 관두고 돌아가세요. 길바닥에 사는 공무원 식구들이라고 소문나면 아주 재밌겠네요. 제가 비웃으며 말하자 식구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절대 이 잡것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꺼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비굴함을 실컷 봤으니 그만해야겠네요. 다들 나가세요. 그럼 세아가 이혼소송 취하하는 거지? 우리 아파트 잔금 치워줄 거지? 아니요? 제가 왜요?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당신은 말이 들어준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세 사람 면상을 보니 전혀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제가 제대로 무너뜨려 줄 테니까 돌아가서 다음에 기대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시도하더군요. 그래서 전 가볍게 피하고 시어머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소파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 세 사람 머리 위에 뿌려버렸어요. 맛이 어떠냐? 이 찰나 공무원 새끼들아.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분야를 개무시한 것도 모자라 바람을 피워. 게다가 뭐? 우리 아빠 유산으로 지들 아파트를 사달라고? 공무원들 낮바닥이 두껍다는 소린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쓰레기들아. 이에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공격할 자세를 취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살짝 열린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며 여기에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제 돈 때문에 찾아온 거니 거짓말은 아니었죠. 경찰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니 남편과 시부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물론 체포가 된 건 아니지만 집으로 돌려보냈죠. 저는 협박에 반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조소만 쓰고 훈방 조치로 나왔답니다. 여기서 제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그 이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의 대부분을 위자료로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랏밥을 먹는 남편 놈과 상간녀를 응징하려고 동사무소, 구청, 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공무원끼리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아주 적나라하게 냈죠. 그러자 남편과 상간녀는 한 달도 안 되어 파면을 당해버렸습니다. 상간녀는 집안 망신을 시켜 절연에 당해 초라하게 알바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또 남편은 취업에 도전을 해봤지만 공무원 파면 이유가 불륜이라는 게 금세 들통이나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접는 알바를 하며 입에 풀칠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집이 없어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기쁜 소식을 듣기도 했답니다. 한편 시부모님은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잃은 건 물론이고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 우갈 곳이 없어 보증금이 없는 지하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쉽게도 연금을 받고 있어서 먹고 살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들린 소식으로 시아버지가 연금의 담보로 불법 도박을 하셔서 1년치 연금을 고스란히 빚쟁이에게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 하더군요. 두 사람은 돈이 절실했는지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내 남편이 도박질해서 이젠 진짜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힘들다. 네가 열정을 생각해서 그 돈을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서신조 써주거라. 도박이요?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 정도 넘는다더라. 이 인간이 땀 흘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괜히 도박질을 했지 뭐야. 아, 그러시구나. 그럼 도와드려야죠. 내일 입금해드릴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하지만 저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오히려 복수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재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연금공단에 은퇴한 공무원이 도박으로 차압당하는 사실을 고발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겠죠? 여하튼 저희 고발로 조사에 착수한 조사관들이 시부모를 찾아가 불법 도박 사실을 밝혀내자 연금 수령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는 나랏밥에 더 처먹지 못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폐지와 깡통을 주워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저를 개무시하고 조롱한 시댁 식구들의 인생은 이렇게 생지옥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듬해 다시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시작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치가 떨리기 싫어서 제가 했던 장사꾼을 만났어요. 아빠의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어르신이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외모도 마음씨도 멋있어서 쉽게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선한 분들이어서 재혼을 쉽게 결정했네요. 이제 31살이 되었는데 인생에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영악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세상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네요. 물론 지금의 남편은 제외예요.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라 마음을 열게 되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시댁에서 시짜질에 당하거나 개무시와 친정 욕을 들었던 분들께 속 시원한 위로와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